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다윈주의, 다윈의 그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할 텐데요. 아마도 오늘 되게 주제는 또 우리에게 실질적이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 먼저 우리가 함께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가되 오늘 이 책이 시작할 때에 휴턴 스미스의 말을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해요. 함께 휴턴 스미스의 말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윈주의는 과학적 증거보다는 무신론적 철학의 가정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윈주의는 과학이 아니다. 도리어 다윈주의는 철학에 가깝다. 그리고 종교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의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한 가지 이제까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강의와 비교하면 너무 쉬워서 이렇게 쉬운 내용을 다루나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싶을 정도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난 4주, 5주, 5번의 강의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지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너무 싱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오늘 내용은 아마 너무 와닿을 텐데 특별히 개념적인 하나를 좀 하고 가되 어렵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이제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성주의 그리고 자연주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이해를 해야 돼요. 이성주의는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비이성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성과 논리적 타당성에 근거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주의라고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파악할 때 그리고 할 때 가장 우선한 게 이성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도구가 성경보다 더 높이고요, 계시보다 높아요. 그냥 내가 가진 이성이 진리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의미가 이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자연주의가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초월적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전신현상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 원리가 자연 원리에 있다고 보는 철학적 체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연주의를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에서의 모든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화를 내면 제가 배고파서 화를 내 라는 것 외에는 예를 들면 뭔가 그 원인이 있어, 그런 자연적인 원인에서 그 화나는 것을 풀이하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쵸? 신비적인 기적 또한도 지금은 과학적으로 판명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게 과학이 발전하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게 모든 기적이야 라고 이렇게 또한 설명하기도 하죠. 모든 걸 자연 안에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자연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연주의와 이성주의를 같이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모든 진리를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자연주의와 이성주의를 함께 포괄하는 말일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면 자연주의와 이성주의는 매우 우리 본성에 합해요. 그쵸? 최초의 여인이 보이는 열매가 나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생각했던 거, 자연주의죠. 그 물질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거야 라는 거였고, 그때 그의 생각의 판단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자신의 이성을 통하여 그렇게 보이는 걸 판단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이 자연주의와 이성주의가 함께 어우러졌던 현장이 바로 최초의 범죄의 자리였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지점에서 이 개념을 이렇게 좀 정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주장을 볼 차례예요. 누구든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종교적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성과 종교를 어떻게 보는 거죠? 함께 양립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둘은 같이 있을 수 없고, 이성이 정말 발전된다면 이성적인 사람은 종교를 가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종종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너무 이성적이어서 종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온전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성과 신앙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성적이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을 도리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 주장이 이성과 종교를 이렇게 VS로 서로를 대조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요즘 그런 주장이라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의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다윈주의라든지 그리고 이성주의든지 결국에는 이 세상에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기원에 관한 이론이 결국 세계관을 형성하는 토대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다윈주의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돌연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상세한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다윈주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연주의적 지식관이에요. 이 자연주의적 지식관은 방금 전에 우리가 자연주의를 배웠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연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현상과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그 다윈주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과학적인 작은 어떤 그런 정보들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없이 신을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걸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 관점, 이런 것이 다윈주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다윈주의가 옳다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라면 종교와 철학적인 절대, 즉 진선미와 같은 엄격히 말해서 그런 모든 것들은 거짓이거나 사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고 모든 것 유물론적으로, 뭐냐면 물질을 통하여 모든 걸 설명해낼 수 있다라면 관념적인 진선미라는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기죠.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라는게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땐 일상적인 삶에서 사람들은 진선미의 개념이 있거든요. 심지어 다윈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도덕에 대한 개념이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들도 같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 진화론적인 입장을 신을 부정하는 데는 사용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마치 또 진선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추구하는 약간 분열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쵸? 쉽게 말하면 자기를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지.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철학은 고깃덩어리에서 우리는 출발했어. 아주 단순한 어떤 체계에서 복잡하게 진화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또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요. 근데 오늘 강의 목적은 이거예요. 다윈주의에 반대하는 최근의 과학적 입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왔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개념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 설계를 선호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여러분이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주의는 어떠한 단순한 어떤 세포로부터 복잡한 어떤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적 설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해변에 갔을 때 그 모래를 보면 이렇게 뭔가 파도 자국이 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여기에 파도가 여기까지 쳤어. 그리고 파도가 밀물이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다가 빠졌어라는 걸 그 구분되는 색깔과 모래의 어떤 결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들을 깊이 관찰해 봤을 때 이건 창조주, 지적인 존재가 설계하여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즉 모든 창조가 방향 없이 진화되어지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됐다라고 말하는 지적 설계라고 말하는 이런 창조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 지적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고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도와주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 진화론적 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는 것, 그게 이제 아마 이 강의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진화론적 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는 것.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의 교육의 방향은 거기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화론적 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성을 가져야 돼요.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오늘 제목 한번 뭐였죠? 다윈과 베렌스타인 곰의 만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책을 제목을 보면 무슨 내용이 짐작이 안 간다는 게 이 책의 제목들의 특징이에요. 대부분은 좀 그 제목만 보고도 전체 내용이 짐작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선 다윈은 알겠는데 베렌스타인 곰을 모르겠어요.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 베렌스타인 곰이 뭐냐면 사실은 철학적인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그리고 그것에 충실히 따르는 어린이 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린이들 그쪽에는 너무나 익숙한 책이 뭐냐면 베렌스타인의 곰, 베렌스타인 베어즈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그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책의 아래에 이제 써진 글이 뭐냐면 자연은 너야, 자연은 나야 라는 게 거기 적어져 있어요. 철저히 자연주의적 철학을 아이들에게 깊이 심어주는 것. 넌 자연으로부터 왔고 그 자연 자체가 너고 모든 사람이 자연이야 라는 이런 개념을 아이들에게 잘 심어주는 그런 자연주의적 철학의 어린이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윈과 베렌스타인의 곰의 만남이라는 게 곧 자연주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가르쳐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살펴볼 거 뭐냐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과학과 종교가 오늘날은 분리가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성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것의 근본적인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가치와 사실이 어떻게 분리됐는지, 우리 그 르네상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헤겔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과학혁명 이후에 그 산업혁명, 사실은 그 이성과 이런 과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 300년 가까이는 사실은 종교와 굉장히 같이 어울리는 과학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함께 양립할 수 있다는 믿음이 길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19세기 후반 결국 찰스 다윈의 진화론 책이 나온 이후부터 결국 과학과 이성이 분리되는, 종교가 분리되는 역사를 밟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여러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핵심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은 과학이고 이제 종교는 종교라는 이 분리가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익숙한데 사실 이것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오래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진화론의 허구, 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지점을 이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게요. 우선 굉장히 오늘날의 이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부르고 진화론을 주장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 그 이론에 대해서 전 관찰이 가능한 경험적인 증거를 한번 대봐.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하면 몇 가지 계속 꺼내드는, 책에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자꾸 오래된 재고품을 끄집어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 재고품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과학책을 통해서 배웠던 그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인 어떤 증명, 그 내용들을, 최근에 밝혀진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다윈의 부리. 있잖아요.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새의 부리에 대한 내용. 이거 우리 다 봤잖아요. 그리고 책에서 우리 배울 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배 목사님 워낙 자료가 많으시다고 하는데 저는 그림 몇 장만 올렸습니다. 여러분 따로 너무나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배 목사님에게 의뢰하면 충분한 자료가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한번 쭉 보게요.
사실 그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갔는데 이제 핀치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핀치새들이 살아갈 때 예를 들면 기후, 오랜 기근 가운데 이제 그 핀치새들의 부리를 살펴보니까 기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딱딱한 정도에 따라서 부리가 이게 좀 더 두꺼워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두꺼워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엄지손톱 두께 정도의 두께가 더 두꺼워진 새들이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이곳저곳을 비교해보니까 그곳의 기후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또 기근이 닥쳤을 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처음에 원래 있었던 상태와 나중에 좀 더의 변화가 있다는 걸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윈주의자들은, 그리고 다윈은 여기에 너무나 흥분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종과 종의 어떤 그런 진화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된다라고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이 작은 변화, 핀치새의 부리의 이 변화라는 그 변화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어떤 순환적인 변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순환적인 변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기근 때에 일어났던 신체의 변화 있잖아요. 이 부리의 변화가 기근이 닥쳐서 다시 비가 내리고 또 씨 맺는 열매들이 풍성해지니까 다시 그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순환적인 변화 속에 있는 작은 변화이지 궁극적인 어떠한 종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 그저 기후의 변화에 대한 순간적인 적응이었다라는 걸 그거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걸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떤 유기체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이지 근본적으로 새로운 종으로서의 진화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했을 때 이것 가지고 그 진화, 종과 종의 진화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진화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과학계에 아주 훨씬 더 그것이 더 정확한 지적인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설명하냐면 역전될 수 있는 변화다. 역전될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이 변화가 결정적 변화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그런 변화가 아니라 역전될 수 있는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다윈이 활동하던 시대, 그 당시에 사실은 다윈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국립과학 아카데미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진화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 때 사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200년 동안 계속 변화된다면 새로운 핀치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면서 이 자료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20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변화된다면 분명히 새로운 종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기후의 변화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것이 매우 순간적인, 순환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지 이것이 궁극적인 변화가 아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도 살이 찌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제가 있었던 죄송해요. 그 중앙아시아에 가면 여성들이 되게 뚱뚱합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정말 기름진 걸 많이 먹어요. 왜냐면 워낙 기후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겨울 동안에 살이 딱 더 쪄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또 살이 좀 더 빠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순환적인 변화잖아요. 이게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순환적인 변화고, 사람의 몸도 어떤 추위에 따라서 피지방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변화 가지고 인간은 나중에 이게 200년도 쌓이면 저 사람은 분명히 돼지가 될 거야. 돼지로 진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종의 변화까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결국 국립 아카데미에서도 이걸 밝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히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 역전 가능한 미세한 변이 사례들이 있어요. 그게 생물학적인 진화의 증거로 교과에서 실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항생제예요. 이것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항생제에서 내성을 갖는 거야, 바이러스가.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외관상 돌연변이로 인해서 치료 약물에 대해서 이제 막 반응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진화의 증거다. 결국 어떤 변화에서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진화하게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도
그 약물이 제거되면 다시 그 바이러스균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역전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미세한 그런 순환적인 변화를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른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매우 핵심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증거로 진화론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충분히 이 지점, 우리가 워낙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기능장애를 가진 초파리. 옆에 우리 초파리 나오죠? 우선 이 초파리라는 걸 왜 실험실에서 초파리를 사용했을까부터 한번 질문해 보면 초파리가 그냥 며칠이면 번식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그 실험하다가 같이 죽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기에는 사람의 인생의 주기가 너무나 기니까. 근데 초파리는 며칠 만에 번식 가능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돌리면 쉽게 말하면 진화의 가능성, 어떤 조건을, 환경을 자꾸 바꿔줘가지고 이 초파리를 실험하면 나중에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초파리를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방사선도 쬐고 화학물질도 막 하고 사람들의 인체에 유해한 그런 것들로도 이제 이 초파리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기능장애를 가진 초파리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초파리 실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면 사실 지난 반세기 가까이 진행이 됐어요. 사람들이 결국 진화론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로서는 다윈 이후에 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진화론을 증명하는 게 없으니까 이걸 자신이 처음으로 이걸 증명해낸다면 얼마나 큰 명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초파리 가지고 아무튼 초파리가 초죽음을 당했고 네, 이런 농담에 반응해주는 건 우리 정남자매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반응해주는데 저쪽은 굉장히 인상을 썼어요. 화를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반세기 동안 노력했는데 새로운 권충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새로운 권충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더 향상된 초파리를 또 만들지 못했어요. 주목하십시오. 이게 중요하거든요. 더 향상된 초파리를 못 만든 거예요. 더 뛰어난. 왜냐하면 진화론의 근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그 자연의 변화 속에서 그 자연에 적응해내는 더 탁월한 종만이 생존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진화했다라는 거든. 환경에 따라서. 근데 더 강한 종류의 초파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매우 중요한 지점이에요. 향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단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사진으로 진화론을 증거했어요. 뭐냐면 날개가 4개가 달린 거예요. 와, 이런 애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나타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PBS라고 말하는 영국의 방송이 진화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초파리 실험 가운데 나타난 그 더 나아진 모습의 향상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날개 2개는 움직이는데 하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는 움직이지 않아서 도리어 이게 갑옷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데 있어서 더 방해가 되잖아요. 이 날개 하나 더 달리는데 움직이진 않아. 얼마나 이게 날개 하나가 힘들겠어요. 쉽게 말하면 바람의 저항도 제일 심할 것이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의 개념이라면 이 자체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윈 이론이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면 돌연변이가 진화를 추진하는 동력이라는 것이거든. 즉 이 종 안에서 이 돌연변이가 나타났을 때 그 돌연변이가 나타난 또 다른 돌연변이 아니면 그 종에서 결국 종과 종의 그 이동이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정작 근데 그 돌연변이는 지금의 어떤 환경에 더 적응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날개를 4개를 달고 날아다니다가는 그 날짐승한테 쉽게 잡히는 표적이 되어서 잡혀먹기 쉬워서 생존하기 더 힘든 동물이 되는 거지 생존하기에 더 빠른 동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자체도 증명이 되지는 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다윈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 조금 이따 또 살펴보는 반복적인 지점이지만 다윈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소진화의 축적으로 대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소진화는 뭐냐면 종 안에서 벌어지는 진화. 대진화는 뭐냐면 종과 종 사이에 일어나는 진화를 대진화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소진화가 축적되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이 다윈주의가 주장하는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이 축적 이론이라는 게 돌연변이이지 새로운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초파리를 가지고 주장했던 내용의 허구성들을 우리가 좀 더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증거로 한 내용들이 있어요. 또 실험이 있는데 뭐냐면, 생각해보면 더 빠른 말이나 큰 사과까지의 계량은 가능하잖아요. 맛있는 이렇게 사과, 이렇게 종들, 그런 계량들은 오늘날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말을 치타처럼 빠르게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런 계량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사과를 호박만큼 커지게 하는 거. 물론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슈퍼 호박 나오고 하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계에 다다를수록 점점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 한계에 다다를수록. 이 지점들을 또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지점에서 이 소진화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진화로 넘어갈 수 없는 한계점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자연 안에서는. 오늘날 또한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연 자체에서 나타난 진화라고 또 보기 힘든 게 오늘날의 또 그 현대의 어떤 유전공학에 의한 진화라고 본다면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도 정당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죠? 네, 그런 지점에서부터 이 자연 안에 일어나는 이런 그 돌연변이에 의한 것은 한계가 있다. 소진화가 축적되는 게 아니라 소진화에 한계가 있고 아까 말했던 다시 돌아가는 역전 가능한 소진화지, 이 소진화가 방향을 가지고 대진화로 나가는 진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라고 도리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지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또 잘 알고 있는 얼룩나방. 이거 우리 너무 익숙하죠? 산업혁명 때 세계의 공장이었죠. 그 당시에 영국인 세계의 공장이었죠. 그래서 공장마다 굴뚝마다 검은 연기를 내뿜어서 검은 연기가 이렇게 도시의 나무마다 그리고 곳곳 거리마다 자욱했죠. 제가 있었던 그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리고 나중에도 제가 있을 때 그랬지만 중국은 진짜 석탄으로 모든 난방을 공급했어요. 근데 중국은 중앙난방이거든요. 근데 공산국가들이 그래요, 대부분. 근데 석탄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코를 풀잖아요. 진짜 까맣게 코가 이렇게, 콧물은 아니더라도 코 자체에 이제 그런 석탄가루가 붙어서 그게 그냥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눈이 오잖아요. 눈 막 올 때는 하얗죠. 근데 금방 그게 까만 물이 돼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까만 물이 돼요. 왜냐면 석탄에 그 재들이 이렇게 앉으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영국에 일어났던 일들은 뭐냐면 산업혁명 가운데 나무가 이제 까맣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나머지 하얀 나방들이 이제 쉽게 천적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면 이제 시간 끌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까만 나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화의 근거다 라고 말하는 거지. 이제 그 하얀 나방들이 색깔을 바꿔가지고 천적들에게 자신의 몸을 숨기는 이런 진화와 자기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진화의 증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그런 과학적 결과에 의하면 이 얼룩나방이 나무 중간에는 붙지 않는데요, 원래. 원래 그 나무 그 가지 아래 있잖아요, 그늘. 그런 데에 붙는데, 이 얼룩나방이 애초에. 그렇다면 이 사진은 뭐냐? 이 사진 자체가 지금 나무 줄기에 붙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조작된 거였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그 접착제를 붙여놓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 자백해서 이건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말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진화론이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진화론이 생물의 대표지. 생각해보면 근데 뭐냐면 진화론이 되게 어떤 이 생물학이라고 해야 되나? 생물학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런 일에 의해서 굉장히 대표 지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어떤 이런 그 생물이 진화했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학적인 진리인가요? 지금까지만 봐도 과학적인 증거, 경험적인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진화론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도 사실 사람들이 진화론을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크다. 나중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사실 이 얼룩나방이 조작일지라도 그것을 교과서에 실어요. 그 뒤에도 실었어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너무나 뚜렷하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진화론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걸 안 내려요. 교과서에서 사람들이 그만큼 믿고 싶은 거예요, 진화론을. 그런 지점도 있어요. 이따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유명한 날조, 뒤에 목사님 그거 좀 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날조가 아래에 있는 그림이죠. 그렇죠? 가장 유명한 날조,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진화론의 근거라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진화론을 근거했어요. 이게 뭐냐면 척추동물들의 배아들이에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인간을 그냥 나란히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배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즉 뭐냐면 분명히 공동의 조상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모든 동물들이다라는 걸 주장할 때 이 배아의 그림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윈 자체도 이것에 속은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 이 자체도 조작한 거였어요. 뭐냐면 배아들을 실제 모양보다 훨씬 더 비슷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의 그림을 만들어내어서 조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것은 당시의 과학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폭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이게 조작된 그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까 말한 얼룩나방처럼 이 조작된 그림 또한도 그냥 교과서에 실어요. 왜 그런지 이따가 사실은 살펴볼게요.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근데 실제 그림이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어때요? 초기 해켈의 초기 단계와 같은 초기 단계의 배아들의 실제 모습이 아래 그림이에요. 많이 다르죠? 그렇죠? 굉장히 달라요. 사실 우리가 정당하게 이해할 경우는 사실 이게 그 배아들 이 배아 그림이 낙태를 정당하게 하는 근거가 됐어요. 왜 낙태를 근거할까요? 왜냐면 아이 언제부터 아기라고 봐야 되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냐 했을 때 처음에 배아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배아 자체는 이때는 그냥 인간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임신 초기 단계에 있는 그 배아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은 낙태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충분히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냥 동물이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인간의 그림을 가질 때는 언제예요? 그 나중에 그 마지막 그 좀 그림 나올 때도 사실은 옆에 있는 동물과 비슷하죠. 그쵸? 쉽게 말하면 그 시기까지는 그냥 짐승에 불과하다. 그냥 고깃덩어리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배아와 모습을 봤을 때에는 배아는 첫날부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THM 제가 신학 석사 과정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소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그때 이 내용을 언제부터 우리 낙태의 부분을 어떻게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기독교가 믿는 바는 뭐냐면 배아는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또 하나의 자기 통합적인 유기체로서 그 개체성과 특이성과 정체성이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뿐이지 처음부터 인간이었고 인간으로서 출발되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으로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처음부터 온전한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배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의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을 가장 유명한 날조로 이 에른스트 해켈의 내용을 우리는 또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이걸 가지고 온다니까요. 애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될 필요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학에 의해서 진화론이 부정되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과학은 뭐죠? 경험적인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게 순수 과학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사례 자체 이런 모든 거에서 그런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방금 전에 많은 내용을 통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탁월하게 증명해낸 결과가 지금까지도 아무도 없어요.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의미에서 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반박을 가하자 제가 그 바세 맥과이어의 말을 여기다 인용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례 자체는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만큼 중요하지 않다. 뭐예요? 이 소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에서 반박하는 내용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진화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거가 날조가 드러나니까 다윈주의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일치 단결해서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증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례 자체는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건 굉장히 과학자답지 않은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는 뭐예요? 사례를 통하여 과학적 진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즉 이게 그 귀납법적인 것이죠. 매우 증거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의 과학적 진리를 주장하는 게 과학자의 태도잖아요. 근데 뭐냐면 작고 작은 그런 사소한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아. 그 개념 자체의 주장이 중요해. 라는 주장은 굉장히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과학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을 실제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게요. 이 내용들이 더 구체적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다윈 이론의 핵심 주장은 소진화로 축적에 의한 대진화. 이것이 아까 말했던 다윈주의의 핵심 주장이에요. 방대한 기간에 걸쳐 작은 적응들을 기초로 추정해보면 분류학상 집단을 달리하게 만드는 그 차이점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금 말하는 게 학자들이 쓰는 표현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시간을 길게 두고 방대한 시간에 걸쳐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막 쌓이면 결국에 대진화가 일어나 종과 종의 진화까지 일어나라고 말하죠. 그래서 항상 저는 진화론을 시간과 상상력의 미학, 추정, 그러니까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은 안 되겠고 지금 안 되잖아요. 막상 단기간에 설명 안 되니까 긴 시간 일어나고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나. 난 이걸 믿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진화론의 이 소진화가 축적되어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말할 때 이것을 결국 설명은 안 되니까 너 인간이 살아봤자 몇 년 살아? 100년 살아? 1000년, 만년, 1억 년 지나갔다고 생각해봐. 이 작은 변화가 나중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지. 너 나비 효과 알아? 알지? 이 작은 북경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반대편에서 태풍처럼 나타나는데 말이야. 그걸 연결시키지 못해서일 뿐이지 시간의 힘과 그 자연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단 말이야. 진화론이 맞아. 이런 식의 말인 것이죠. 이해되죠? 그런 식의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은 변화들이 계속 축적되지 않는다는 게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공공연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순수 과학계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는 지금 진화론을 주창하고 진화론을 종교화시키는 과학자들이 있을 뿐이지 순수 과학으로서는 이런 내용의 증명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축적되어서 대진화가 일어날 거야. 이런 식의 개념까지는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순수 과학적 위치에서는 그런 지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생물학자에 의해서 최근에 이런 생물학자들, 진화론적 생명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뒤에 보면 시카고 무슨 큰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이 시카고 대회가 뭐였냐면 그 대진화에 대해서 논하는 그걸 주제로 모인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고생물학자들, 쉽게 말하면 고고학자들 그들에 의해서
고생물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고대의 생물을 탐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박이 돼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 세기 이상 화석으로 진화론의 증거를 계속 수집했던 사람이 고생물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식물도 연구하고 공룡들도 연구하고 고대의 어떤 삶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화석은 그런 생명의 형태가 순조롭게 계속해서 진보한다라는 그런 각본을 전혀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서히 진화되어서 이렇게 진화가 대진화가 일어났던 걸 화석은 전혀 그걸 말해주는 게 한 점도 발굴되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형태로 새로운 생명의 형태를 전환기적 형태 없이 갑자기 등장하고 이어서 안정기가 접어든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봤던 뭐냐면 화석의 층과 층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안에 이런 거 연구해 볼 때 갑자기 다른 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그 종이 또 다른 종으로 막 변이 되는 거에 대한 것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뒤로 쭉 안정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화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마치 다른 종들이 그 다음에 서식했다가 화석이 된 것처럼 전혀 다른 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게 서서히 변화되는 그 중간에 중간고리라고 불리는 그런 화석이 나타나야지 진화론이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떤 기간에는 계속 안정기로 더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리어 고생물학자들이 이 내용을 주장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까지 연구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다른 집단으로가 아니라 집단 내에서 미세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점을 말할 뿐이지 종과 종의 변이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 자신도 그랬어요. 다윈 자신도 자신의 이론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치명적인 문제를 이 중간고리라고 봤어요. 뭐냐면 화석이 발견됐는데 중간에 진화된 그 결과에 중간고리가 없고 아직 그런 화석이 없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자기의 어떤 연구의 문제고 그것이 나 심각한 타격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윈도 자신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주장의 핵심 내용 또한 또 과학에 의해서 부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진화론이 뭐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막 나가는 진화론. 소진화 축적론이 부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그것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요. 역시 멋있어요. 무시하는 거죠. 뭐냐면 아까 말했던 시카고 대학 학술회의 결론이 뭐였냐면 소진화의 저변에 있는 메커니즘을 기초로 해서 대진화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소진화가 축적되어서 대진화가 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게 이 시카고 대회의 결론이었어요. 그자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불충분한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가자는 쪽으로 가요. 이해되죠? 당연히 사람들이 그러겠잖아요. 자잘한 진화, 자기들이 주장했던 진화에 대한 근거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쪽으로 이제 그들이 주장이 가는 것이죠. 그래놓고 다른 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동력이 있다. 이런 식의 진화가 아니더라도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다른 동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의 그 주장이 뭐냐면 단속 평행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화 축적론이 부정됐으니까 대규모의 갑작스러운 진화의 변화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규모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한때 일어났다. 한 시기에. 그런데 그 메커니즘 뭐냐? 그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그건 또 없어요. 문제는.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꿔요. 진화가 빨리 그리고 아주 작은 개체군에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화석이 되지도 못하고 녹아버리는 그런 개체군에서 진화가 빨리 일어났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증거는 없다. 근데 그 개체군 작은 단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화석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뿐이지 화석의 기록에는 남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지점으로 말하니까 뭐 또 이렇게 주장해 나가는 거죠. 뭐 이상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건 뭐예요? 좀 억지스럽구나. 또 좀 너무 억지스럽게 지금
자기 고집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좀 받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를 내주고 않고 있다. 최소한 지금 우리에게 갈려지는 결론은 진화론이 과학은 아니구나. 과학적인 충분한 데이터에 의한 결과는 아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나오고, 이런 게 학계에서 정말 디베이트가 되고 토론이 이루어졌던 시카고 학술대회 조사에서도 이것이 반론이 이루어졌고 반박이 가해졌고 정확한 답을 잘 주고 있지 못하구나 까지 여러분이 왔죠. 그쵸?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진화론은 뭐냐 이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면 진화론은 종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화론들은 주의자는 결국 그 다윈도 그랬고요. 그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명의 모든 형태가 창조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대신 이 자연의 답이 있다는 걸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을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존재와 삶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의미,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 근거, 이 모든 것을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말만큼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믿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을 근거도 없고. 근데 아무튼 이 자연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그래도 근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럼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근거는 못 돼. 이해되죠? 과학적 증거는 없어.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설명을 못할 뿐이지, 그래도 신에게 왔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지 말고 이 자연로부터 인간이 출발했고 이 보이는 물질로부터 이 세상이 구성되었다는 것, 그것이 답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해되죠? 이건 굉장히 강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철학적 자연주의라고 말해요. 철학적 자연주의. 아까 말했던 과학적 자연주의가 아니에요. 그쵸? 철학적인 자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초점을 맞출 대상은 뭐냐면 과학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화론하고 논쟁할 때 과학적인 세부 내용의 논쟁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주장하면 야 이거 곧바로 펴보여야겠죠? 야 너 이거 내가 교회에서 배웠어. 이 그림 봐봐.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었어. 막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그러네? 창조를 믿을게 라고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지금의 싸움은 초점을 맞추는 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존재 근원, 자신의 기원을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설명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 행복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떤 존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제거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이 진화론에 대한 논쟁 자체가 과학적으로 디베이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지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인것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얼룩나방을 교과서에 실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배아 그림 있잖아요. 여전히 그 배아 그림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일 거야. 나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 정신을 나는 믿어. 그 개념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한 동질한 어떤 근원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 어떤 공동 조상에 의해서 출발했다라는 것, 세포에 의해서 출발했다고 난 믿어. 이것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 설명이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진화론을 설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면 그 왜 어떻게 신이 지었다는 걸 믿어요. 그런 지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리해 보실게요. 사람들은 과학이 뭐라고 생각하죠? 과학은 엄격한 증거에 주목하고 공평과 편견이 없는 경험론적인 연구라고 사람들이 과학을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과학이라는 건 있잖아요. 철학적 자연주의에 흡수된 측면이 되게 커요. 이해되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철학에 그 과학이 도구화되는 거예요. 이 측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볼 때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게 진짜 순수 과학의 그런 의미에 방금 말했던 과학의 의미로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론은 과학이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기독교 입장은 종교야. 그것은 가치의 영역이야.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믿고 싶어하는 거지. 그런데 진화론에는 종교를 끌고 오지 마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고 말하잖아요. 과학에 종교를 끌고 오지 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미 종교를 끌고 와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가 뭐예요? 바로 진화론이라는 자연주의적, 즉 철학적 자연주의라는 그 종교를 이미 끌고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하나님을 전제를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 못하지도 못하죠. 그렇죠? 부인할 수도 없는 주제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윈의 이론을, 우리 옆에 있는 글 있죠? 마지막 그 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윈의 이론을 지지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모든 경쟁 이론들보다 그것을 선호하는 것은 여전히 정당화되어야 된다. 왜? 그것이 자연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든 자료가 지적 설계자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그런 가설은 자연주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에서 제외된다. 이거예요. 이 내용으로 다 모든 것이 수렴됩니다. 그쵸?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게 자연주의적이기 때문에, 즉 자연으로 모든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적 설계론이 과학적으로 좀 더 그것이 뭔가 지적 설계자를 가리키는 증거들이 피조물 안에 많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게 자연으로부터 기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기원을 설명하니까. 다른 지적 설계자를 말하니까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말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주의적 철학은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연주의와 유물론에는 라는 중심 교리는 과학적 증거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윈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말하는 이런 구체적인 증거와 불이, 핀치세의 불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가설이 무너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윈 자체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자연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즉 자연으로 모든 걸 설명해내고 있다면 어떤 메커니즘도 나는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 이론이 무너져도 좋은데 자연 자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과 좋은 게 있다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거다. 이런 주장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내용이 크게 연결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과학자들 자체는 결국 기독교적인 어쩌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지적 설계론 또한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면서 설계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진화론자들은 지적으로 설명이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순간에 어디로 점프하냐면 시간으로 점핑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거대한 수억 년 동안 소진화가 축적된다면 또 축적이 된다라는 가정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예요. 축적 안 되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역전 가능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과 그 다음에 축적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믿고 그 다음에 뭔가 거대한 자연의 힘을 믿어야지만이 가능한 게 대진화거든요. 이걸 엄청난 신앙인 거예요. 시간에다가 맡겨놓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신앙이잖아요. 수억 년이 지나면 자연이 우리 사과나무가 아이폰을 열매로 맺을 수 있을 거야. 와. 근데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라 시간의 힘, 거대한 역사의 힘이 지나면 지금 이렇게 깨지고 부서진 아이폰이 나중에 다시 작동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흩어져 부품을 다 빼놨는데 나중에 다 모아져가지고 다시 아이폰으로 거듭날 거야. 자연의 힘이 있어. 시간의 힘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가정들을 둔다면 사실은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비행기의 부품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떼가지고 수만 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늘에서 항공기에서 뿌려버려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다시 모아져서 작동할 수 있는 확률과 지금 이 소진화와 시간 그리고 축적 이런 모든 개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과학적인 그 확률, 이것이 도리어 그 비행기가 다시 조립될 수 있는 게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확률을 말할 정도의 그런 확률의 문제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결국 이 진화론이 말하는 것도 하나의 거대한 점핑이 뭐냐면 신앙적인 점핑인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즉 철학적 자연주의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아니 야
컵 하나도 봐도 이거 그거 자연으로 왔다고 말할 수 없어. 컵도 잘 보면 물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마시기 위해서 크기도 조정이 되고 그거 보온시키려고 그 안에 뭐 넣고 하는 모든 게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자연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거 미친 짓이지. 이건 지적인 존재가 그 모든 용도에 맞춰서 이 단순한 것도 지적인 존재가 만드는데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이런 모든 세상 온 우주에 그 절묘하게 움직이는 모든 이런 타이밍과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아니, 지적인 존재가 이 모든 걸 설계했고 다스리고 있어. 이게 더 낫지 않아? 그 강한 분이 있다는 걸 믿어지지 않아? 아이폰 보면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는데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 안 나? 그 어떤 지적 설계자가 생각이 안 나? 라고 말하는 게 지적 설계론이거든.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 둘 다 신앙의 측면이 되죠. 근데 지적 설계론도 과학적 증거를 대는 것이죠. 그 안에 이 설계를 보면서 이건 그냥 피조물에서 자연 진화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그 자연적 결과가 혼동으로 간대요. 제가 어떤 그 곡식인가 막 이렇게 흔들었던가 했을 때 이것이 그 혼동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즉 뭐라면 자연적 진화 메커니즘 자체가 이게 질서를 만들어서 고등한 위치로 가려고 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지점을 볼 수 있죠. 여튼 이제 내용을 마무리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 지적 설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설계론에 대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한번 사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지적 설계론에 대한 좋은 책들이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추천해서 이번 주에 한번 내일 한번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 근데 사실 저자는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기독교적 가치관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오늘날 가치관이란 건 뭐냐면 상대주의적 용어예요. 각자 가치관이 다르지 라고 할 때 그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이걸 그냥 말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게 각자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것 중에 하나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가치관을 말하지 마. 너의 가치관을 말하지 마라고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 가치관으로 스스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다시 한번 그것은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면 재밌는 좀 예를 이 책의 마지막에 돼요.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진화론을 가르치는 수업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학교에 다니는 기독교 학생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이 과학 수업에 이 공격적인 진화론을 배우는데 이게 너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니? 하니까 뭐라면 이 아이가 전혀 영향을 안 주는데요. 종교는 신앙 때문에 믿는 것이고요. 과학은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는 그냥 신앙 때문에 믿는 거고 과학은 이성적인 거고 경험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련된 것에 대한 진리잖아요. 이 둘을 구분을 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분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타나요.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의외로 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업은 직업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교회 가는 건 교회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다른 것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학은 물질 세계를, 종교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물질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이런 모든 분리가 다 이원론적이고 총체적이지 못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를 강력하게 받쳐주는 게 진화론이었어요. 사실 진화론은 끝판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물질로 자기의 삶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과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싶은 사람에게 모든 큰 그림을 그려주게 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매우 종교 철학적인
그 철학적 자연주의라는 걸 오늘 배웠어요. 그쵸? 그런 지점에서 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진화론을 근거로 가치와 실제 물질 세계와 그리고 가치 세계를 분리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근본적인 진화론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것이 강한 근거가 없다는 걸 이해하고 이제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믿는 바를 바르게 설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